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머릿속에서는 완벽해 하고 내뱉었는데 원어민 표정은 갑자기 굳어지고 그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쫙 흐리는 그런 경험 말이죠. 진짜 우리말로는 너무 순수하고 평범한 생각이었는데 영어로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완전 대참사가 벌어지는 경우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저도 밤에 이불킥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직역 실수부터 어른들의 사교 표현, 병원 갈 때 생기는 오해,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 그리고 아찔한 발음대 참사를 거쳐 마지막으로 이런 발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까지 쭉 훑어볼게요. 빠르게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치명적인 직역, 바로 hard라는 단어가 가진 위험성이에요. 한번 상황을 상상해 볼까요? 대학교에서 과제 폭탄을 맞고 너무너무 지친 학생이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Professor, you make me hard. 와, 어떠세요? 원어민 교수님이 들으셨다면 아마 마시던 커피를 뿜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귀를 의심할 만한 발언이거든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엄청난 문화적 불일치 때문이에요. 사실 이 학생은 우리말에 힘들다를 표현하고 싶었을 겁니다. 과제가 너무 많아서 저 너무 힘들어요, 교수님. 딱 이 뜻이었겠죠. 그런데 영어에서 make someone hard라는 표현은요. 상대방을 성적으로 흥분시킨다는 속어로 쓰이거든요. 교실에서 그것도 사제간에 썼다가는 진짜 큰일 나는 아주 민망한 표현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1대1로 그냥 직역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어에 힘들다를 말하고 싶다면 그 상황에 딱 맞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I'm having a hard time이라던가 아니면 간단하게 The homework is too difficult처럼 상황에 맞는 자연스러운 표현을 쓰셔야 해요. 언어는 단어가 아니라 맥락을 옮기는 거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케이스, 어른들의 사교 활동에서 나타나는 플레이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친구한테 주말에 같이 놀자라고 할 때 무심코 직역해서 Let's play나 I will play with my friend 라고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그런데 영어에서 play는 주로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특정한 스포츠 게임을 할 때만 씁니다. 다 큰 어른이 현지인 친구한테 저렇게 말하면 아마 바닥에 주저앉아서 레고 블록이나 인형놀이를 하자는 뜻으로 들려서 상대방이 속으로 꽤 징그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른들은 대체 어떻게 논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바로 이런 세련된 표현들을 써보세요. 성인들이 친구를 만나서 시간을 보낼 때는 행아웃이나 가볍게 술 한잔하자고 할 때 grab a drink 혹은 편하게 쉬면서 놀자는 느낌의 chill 같은 단어들을 쓰시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나이에 맞는 어휘 선택 정말 중요하겠죠? 세 번째 주제는 병원과 관련된 오해입니다. 가벼운 증상이 갑자기 초응급 상황이 되어버리는 마법인데요. 우리는 왜 감기 기운만 살짝 있어도 나 오늘 병원 좀 가봐야겠다 하잖아요. 이걸 그대로 직역해서 I should go to the hospital 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북미 쪽 의료 시스템에서 hospital은 구급차를 타고 가야 하는 응급실이나 수술을 하는 대형 종합병원을 뜻하거든요. 콧물 훌쩍이면서 저렇게 말하면 현지 친구들은 여러분이 당장 생면이 위독한 줄 알고 진짜 혼비백산할 겁니다. 그러니까 감기나 가벼운 잔병 치레로 동네 병원 가실 때는 이 문장을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세요. I should see a doctor. 아니면 I should go to a clinic. 서양의 주치의, 즉 family doctor 시스템을 완벽하게 반영한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내 상태를 상대방에게 놀라지 않게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이 표현이 필수예요. 네 번째로 볼 내용은 능동태와 수동태의 혼동입니다. 자칫하다간 내 입으로 나를 괴물이라고 부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감정 표현의 규칙에는 아주 명확한 공식이 하나 있어요. 내가 내면에서 어떤 감정을 직접 느꼈을 때는 무조건 ed가 붙는 수동태를 써야 합니다. I am bored나 I am scared처럼요. 반대로 ing가 붙는 능동태는 내가 세상에 뿜어내는 기운, 그러니까 내 성향이나 특성을 묘사할 때 쓰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구분하는 거 생각보다 엄청 헷갈리시죠? 이걸 헷갈려서 공포 영화를 보다가
I am scary라고 외치면 친구한테 나 지금 무서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엄청 무서운 사람이야, 으악! 하고 본인을 끔찍한 괴물이라고 소개하는 꼴이 됩니다. I am boring도 마찬가지예요. 나 심심해가 아니라 나는 진짜 지루하고 재미없는 인간이야 라며 셀프 디스를 하는 격이거든요. 내 감정 상태인지 내 성격인지 꼭 구별해서 쓰셔야겠죠. 5번째 에피소드는 발음 대참사입니다. 모음 길이 하나로 분위기가 어떻게 쌓여지는지 살펴볼게요. 다들 한 번쯤 흠칫하셨을 바로 그 단어입니다. 우리말은 요즘 모음의 길이를 거의 구분 안 하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해변, 비치를 말할 때 툭 끊어서 짧게 발음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게 원어민 귀에는 여성을 비하하는 아주 심한 욕설로 들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나 주말에 해변 다녀왔어 하고 신나게 말했는데 갑자기 엄청난 욕쟁이가 되어버리는 아찔한 순간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장착해야 할 무기가 바로 장모음입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휴가 이야기가 갑자기 19금 욕설로 변하지 않으려면요. 의식적으로 입꼬리를 양옆으로 쫙 당기면서 길게 빼주세요. Vitch. 명확하고 안전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 장모음이야말로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겁니다. 6번째 주제입니다. 언어의 다름을 배우고 이 여정을 포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영어를 하면서 이런저런 실수하는 거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쭉 훑어본 내용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은 사실 새로운 문화와 낯선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영어를 틀린 게 아니라 그들과 우리의 다름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배워가는 아주 멋진 성장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당장 오늘 누구와 어떤 새로운 영어 대화를 자신 있게 시도해 보시겠어요? 혹시 또 실수를 하더라도 그냥 유쾌하게 웃어넘기면 그만입니다. 여러분의 당당하고 멋진 다음 대화를 저도 곁에서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자, 단어를 사전에서 찾은 그대로 번역해서 말했는데 원어민 친구가 잉? 하고 완전 당황하는 표정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단어 뜻 자체는 맞는데 그 미묘한 문화적 뉘앙스를 놓쳐서 생기는 진짜 흔한 함정인데요. 오늘은 우리 한국인들이 일상에서 정말 많이 헷갈리지만 또 알면 완전 고치기 쉬운 콩글리시 실수 5가지를 싹 다 파헤쳐 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주제들입니다. promise와 plans의 차이, 팬티와 언더웨어의 구분, 머리 잘랐을 때 많이 하는 실수, fun과 funny, 그리고 company와 work까지. 일상 단어들에 숨어있는 문화적 차이, 지금부터 하나씩 확실하게 잡아드릴게요. 6번째 사례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promise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약속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금요일 저녁에 친구가 밥 먹자고 하는데 나 오늘 약속 있어. 이렇게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 아주 평범한 말,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시겠어요? 속으로 딱 3초만 생각해 보세요. 1, 2, 3. 혹시 do you have a promise? 라고 떠올리셨나요? 사실 북미권에서 promise는 누군가에게 하는 아주 굳은 맹세나 엄숙한 서약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밥 먹을 약속 있냐고 할 때 저렇게 물어보면 상대방은 무슨 피해 설악식이라도 있나? 하고 진짜 귀괴하게 들릴 수 있어요. 이럴 땐 Do you have plans this weekend? 라고 하거나 그냥 편하게 논다는 의미로 hangout을 쓰셔야 완전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어포인트는요? 하고 묻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이것도 진짜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어포인트는 치과 예약이나 공식적인 업무 미팅처럼 엄청 격식 있고 전문적인 상황에서만 씁니다. 친구랑 가볍게 커피 마시기로 했는데 이걸 쓰면 갑자기 분위기가 딱딱한 비즈니스 미팅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어서 7번째 사례. 아주 어색해질 수 있는 팬티에 대한 오해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진짜 우픈 사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한 외국인 유저가 한국 남자가 내 속옷을 처음 팬티라고 불렀을 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지? 하고 시겁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콩글리시 실수가 얼마나 순식간에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진짜 생생한 예시잖아요. 한국에선 남녀 상관없이 그냥 다 팬티라고 부르는데 영어권 사람 귀에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들렸길래 이렇게까지 놀란 걸까요? 사실 북미권에서 팬티는 철저하게 여성용 속옷만 가리키는 단어예요. 남성용 속옷은 그냥 포괄적으로 언더웨어라고 하거나 모양에 따라서 브립스, 박서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 속옷을 팬티라고 하면 원어민은 동공지진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리고 집 구조 얘기할 때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룸 있잖아요. 그것도 영어로는 원룸이 아니라 스튜디오나 배첼러라고 한다는 점, 이것도 같이 꿀팁으로 챙겨가세요. 다음 8번째 사례입니다. I cut my hair. 다들 한 번쯤 써보셨을 텐데 과연 이게 맞는 표현일까요? 보통 나 머리 잘랐어 할 때 무심코 I cut my hair라고 직역해버리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원어민 머릿속에는 여러분이 화장실 거울 앞에서 직접 가위를 들고 자기 머리카락을 싹둑싹둑 자르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우리가 보통 미용실 다녀왔다는 걸 표현할 때는 전문가한테 서비스를 받았다는 뉘앙스를 담아서 I got a haircut 이라고 하셔야 해요. 자, 그럼 이 남에게 서비스를 맡기다라는 뉘앙스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완전 쉽습니다. 무언가를 부탁해서 맡길 땐 동사 get을 쓰면 되거든요. 과거니까 가시겠죠? 거기에 목적어인 내 머리, my hair를 넣고 마지막에 자르다의 과거 분사인 cut을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I got my hair cut 이라는 아주 완벽한 원어민식 문장이 완성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I got a haircut이랑 같이 번갈아 가며 쓰시면 진짜 자연스러워요. 이어서 9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정말 많이들 헷갈리시는 단어죠? fun과 funny의 차이입니다. 생김새는 비슷한데 이 두 개는 확실히 구분하셔야 해요. fun은 파티가 재밌었다거나 영화가 아주 즐거웠다는 뜻이에요. 분위기가 좋고 신났다는 거죠. 반면에 funny는 진짜 문자 그대로 코미디 영화를 볼 때처럼 하하하 하고 빵 터지게 웃긴 상황에 씁니다. 그래서 친구 생일 파티 다녀와서 It was funny 라고 해버리면 파티가 즐거웠다는 게 아니라 뭐 친구가 넘어졌다거나 바지에 뭘 쏟아서 우스꽝스러웠다는 뜻이 돼버려요. 파티 재밌었어 는 무조건 It was fun 이어야 합니다. 근데 매일 fun만 쓰면 좀 입이 심심하잖아요. 우리 표현력을 확 올려줄 단어들 몇 개 알려드릴게요. 원어민들이 진짜 입에 달고 사는 표현들인데 awesome, great, fantastic 이런 단어들 진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와, 오늘 파티 진짜 미쳤어, 대박이야 할 때 쓰는 슬랭으로 lit이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이런 표현들 상황에 맞게 툭툭 던져주시면 영어 고수 느낌 팍팍 나실 거예요. 자, 어느새 10번째 사례입니다. 회사 갈 때 컴퍼니를 쓸 것이냐, 월크를 쓸 것이냐, 이것도 진짜 단골 실수죠. 퇴근할 때 나 오늘 회사에서 일찍 나와야 해.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해서 I have to leave company early 라고 하면 원어민들은 10중 8구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원어민들은 우리가 매일 출퇴근하는 일상적인 장소나 업무 자체를 말할 때 company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대신 work를 쓰죠. 그래서 나 지금 퇴근했어 라고 할 때는 I'm off work now 라고 하시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company는 언제 쓰냐고요? 이게 영어권에서는 내가 물리적으로 밥 먹고 일하는 그 공간이라기보다는 상업적인 법인이나 기업체 그 자체를 가리키는 뉘앙스가 강해요. 그래서 누가 너 무슨 일 해? 하고 물었을 때 나 정유회사 다녀 이렇게 기업 종류를 말할 때 I work for an oil company 라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지옥철 타고 출퇴근하는 그 일상적인 맥락에서는 무조건 work를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이런 콩글리시 실수들 솔직히 전혀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런 단어 이면에 숨어있는 문화적인 뉘앙스 차이를 알아가는 아주 재밌고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니까요. 꿀팁 딱 머릿속에 저장해 볼까요? 주말 약속은 promise가 아니라 plans. 남성 속옷은 팬티가 아니라 언더웨어. 미용실 갔을 땐 컷 헤어 대신 got a haircut. 파티가 즐거울 땐 funny가 아니라 fun. 그리고 매일 출근하는 직장은 컴퍼니가 아니라 work. 어때요? 이 5가지만 살짝 바꿔도 오늘 당장 대화가 훨씬 더 매끄러워지겠죠?
여러분이 다음번 영어로 대화할 때, 아, 이거 내가 무조건 써먹어 본다 하고 자신있게 찜해둔 표현은 어떤 건가요?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오늘 꼭 입 밖으로 소리내서 연습해 보시길 바랄게요. 우리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직역이 왜 원어민과의 실전 대화에서는 함정이 되는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볼 거예요. 진짜 억울하잖아요. 내 머릿속 한국어 논리로는 너무 완벽하게 이치에 맞는 문장을 딱 내뱉었는데 원어민 상대방은 갑자기 동공지진을 일으키면서 몹시 당황한단 말이죠. 내 발음이 문제인가? 문법이 틀렸나? 하면서 자책하게 되고요. 근데 여러분, 이건 진짜로 여러분 영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언어라는 포장지 안에 담긴 깊은 문화적 사고방식, 그 미묘한 뉘앙스 차이 때문이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볼까요? 원어민을 당황시키는 실수들의 원인부터 시작해서 아침 저녁 안부 인사, 휴식과 능력에 관한 오해, 메뉴와 친구에 얽힌 진짜 의미, 그리고 원어민의 사고방식 완벽하게 장착하기까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원어민을 당황시키는 실수들. 도대체 두 언어 사이에 어떤 논리적 간극이 숨어 있는 걸까요? 아침 저녁으로 묻는 안부 인사. 여러분, 여기선 타이밍이 그야말로 전부입니다. 아침 일찍이나 늦은 밤에 지인한테 연락할 때 보통 자고 있어? 아니면 일어났어? 이렇게 묻잖아요? 이걸 교과서적으로 직역하면 우리 머릿속엔 Are you sleeping? 혹은 Did you wake up? 이 떠오르죠. 논리적으로는 아주 완벽해 보이지만 원어민들 귀에는 이게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심지어 이상하게 들린다는 사실 아셨나요? 이유가 뭘까요? 서구권처럼 프라이버시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에서 누군가에게 Are you sleeping? 이라고 하면요. 진짜 오싹한 느낌을 줘요. 약간 침대 옆에 바짝 서서 곤히 자는 사람을 빤히 내려다보며 너 자니? 하고 속삭이는 스토커 같은 이미지를 주거든요. 상상만 해도 무섭죠? 반대로 웨이크업은 수면 상태에서 뇌가 스위치 켜지듯 탁 하고 켜지면서 눈을 번쩍 뜨는 그 0.1초의 찰나를 말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딱 눈을 떴냐고 캐묻는 느낌이라 현재 상태를 가볍게 묻기엔 핀트가 훅 어긋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원어민들은 깨어나는 행동 그 자체보다는 침대에서 일어나 활동할 준비가 된 상태에 집중해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Are you up? 혹은 더 캐주얼하게 You up? 이라고 묻는 겁니다. 훨씬 깔끔하죠? 앞으로 늦은 밤에 무서운 스토커 되지 마시고 가볍게 You up? 하나만 딱 던져보세요. 이번 내용이 진짜 재밌는 게 우린 분명 따뜻하게 챙겨주려고 한 말인데 원어민 귀에는 엄청 과장된 드라마 퀸처럼 들릴 때가 있거든요. 야근이나 폭풍 공부로 파김치가 된 친구를 보면 집에 가서 좀 푹 쉬어 라고 위로하잖아요. 이때 머릿속 번역기를 돌려서 You should go home and take a rest 라고 많이들 하시죠. 근데 원어민들의 찐 자연스러운 표현은 get some rest, 나 get some sleep 이에요.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냐고요? 영어에서 take a rest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소하고 달콤한 휴식이 아니에요. 몇 달을 통째로 쉬는 안식년이거나 일상을 완전히 접고 떠나는 아주 거창하고 긴 휴양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해 죽겠다는 친구한테 take a rest라고 하면 너 당장 속세와 단절하고 깊은 산속으로 요양하러 떠나라 라는 엄청난 선언처럼 들리는 거예요. 가볍게 오늘 밤 푹 자고 오라는 뜻이라면 무조건 get some rest를 써주세요. 이어서 무례함의 오해를 부르는 또 다른 흔한 상황을 볼까요? 길에서 외국인 만났을 때 영어 할 줄 아냐고 정중하게 묻고 싶잖아요. 우리말에 할 줄 안다라는 능력의 뉘앙스에 이끌려서 Can you speak English? 라고 곧바로 튀어나오기 쉬운데 원어민들은 Do you speak English? 라고 묻습니다. 이게 바로 상황에 맞는 활용적 실패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예시예요. 조동사 can은요, 상대방의 근본적인 능력치 자체를 꼬치꼬치 캐묻는 뉘앙스가 짙어요. 자칫하면 너 영어라는 걸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능력이 네 뇌구조에 탑재되어 있니? 처럼 들려서 엄청 선을 넘는 무례한 질문이 될 위험이 있거든요.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능력보다는 평소에 일반적인 습관이나 사실을 묻는 do를 훨씬 정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꼭 Do you speak English? 라고 부드럽게 물어보시는 거 잊지 마세요. 메뉴와 친구에 얽힌 진실입니다. 일상에서 너무 흔하게 써서 맞겠거니 했는데 원어민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한 뜻밖의 의미로 들려서 빵 터지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개별 음식을 메뉴라고 부르는 한국식 습관 다들 있으시죠? 식당에 가서
전 매일 그 메뉴 먹는 거 좋아해요 라고 할 때 절대 I like eating that menu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특정한 요리를 칭할 때는 that dish처럼 맥락에 맞는 올바른 단어를 써야 해요. 여기서 진짜 꿀잼 오해가 생기거든요. 원어민한테 메뉴는요, 식당에서 건네주는 음식 리스트가 적힌 물리적인 종이판 그 자체만을 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맑게 I like eating that menu 라고 말하면 원어민 머릿속에는 여러분이 식당 메뉴판 종이를 우적우적 씹어먹으며 행복해하는 기괴한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폭소를 안 터뜨릴 수가 없겠죠. 음식 자체를 말할 땐 꼭 dish를 써주세요. 다름은 주말에 뭐 했냐는 가벼운 질문에 대답할 때입니다.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친구 만났어 라고 소소하게 말할 때 내 친구라는 생각에 습관적으로 I met my friend 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하지만 원어민들은 이런 캐주얼한 대화에서 불특정한 친구 한 명을 말할 때 소유격을 빼고 I met a friend 아니면 I met a friend of mine 이라고 씁니다. 문화적 논리를 뜯어보면 이유가 명확해요. 영어에서 소유격 my를 떡하니 붙여서 my friend라고 하면 말하는 나와 듣는 상대방 모두가 명확하게 누군지 알고 있는 바로 그 특정한 친구라는 뉘앙스를 확 주거든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I met my friend라고 하면 듣는 사람은 우리가 같이 아는 사람인가? 잭인가? 살아? 누군데 이름을 안 말해주지? 하면서 속으로 엄청 어리동절해지는 거예요. 그냥 아는 친구 한 명 만났다고 편하게 말할 땐 my를 과감히 빼버리는 게 사회적 교류를 훨씬 매끄럽게 만들어준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이 새로운 원어민의 사고방식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습관으로 장착하느냐 이거겠죠. 자고 있는지 물어볼 땐 스토커 같은 Are you sleeping? 말고 You up? 푹 쉬라고 할 땐 속세 단절하는 Take a rest 말고 Get some rest. 능력해 묻는 무례한 Can you speak? 대신 부드러운 Do you speak? 종이 씹어먹는 That menu 말고 That dish. 듣는 사람 헷갈리게 하는 My friend 대신 A friend. 어때요? 직역의 함정들이 싹 비워지고 원어민식 솔루션이 머릿속에 딱 채워지시죠?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입 근육에 직접 기억하게 만드는 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실수하는 걸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는 우리가 언어와 문화의 다름을 배워가는 진짜 자연스럽고 재밌는 과정일 뿐이잖아요.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머릿속으로 문법 완벽하게 계산해서 딱 말했는데 원어민 친구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는 거 본 적 있으시죠? 진짜 그 순간의 미묘한 어색함이란 영어를 조금이라도 해보셨다면 완전 공감하실 텐데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질 때까지 시간 순서대로 싹 묶어봤어요. 주거 형태, Where do you live? 입니다. 현지 친구를 우리 집에 초대할 때 내 집을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거 진짜 많이 실수하시는데요. 우리가 한국에서 당연하게 쓰는 그 단어들이 현지에서는 스케일이 완전 다르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나 오늘 아파트 청소해야 해 이렇게 말하면 원어민 친구는 아마 속으로 와, 얘 건물주인가? 재벌인가? 이러고 엄청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북미에서 어파트먼트라고 하면 내 방 한 칸이 아니라 그 아파트 건물 전체를 통째로 의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사는 개별 공간은 유닛이나 스위트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방 하나짜리 원룸이요? 이것도 콩글리시예요. 스튜디오나 배чл러라고 부른다는 거 지금 바로 머릿속에 저장해 두세요. 갑자기 급한 일이 빵 터져서 약속 장소에 못 간다고 할 때 우리 어떻게 말할까요? 여기서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직역 실수가 딱 나옵니다. 나 오늘 거기 못 가? 이걸 영어로 바꿀 때 혹시 머릿속에 I can't go there today가 떠오르셨나요? 물론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닌데요. 원어민들이 매일 일상적으로 쓰는 진짜 자연스러운 말은 바로 이겁니다. I can't make it there today.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냐고요? 핵심은 바로 go랑 make지 가진 뉘앙스 차이예요. 단순하게 go를 쓰면 그냥 나침반 들고 물리적으로 거기로 이동한다. 딱 이런 느낌에 가깝거든요. 반면에 make는요. 내가 어떤 장애물을 뚫고 그 약속이나 모임에 성공적으로 도착해서 딱 참석해내다라는 그 목적 달성의 뉘앙스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에 못 갈 때는 꼭 이 make를 써서
아, 진짜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돼서 너무 아쉽다는 느낌을 팍팍 살려보세요. 도착 알림, I'm finally here 입니다. 드디어 약속 장소에 딱 도착해서 친구한테 문자 보낼 때 상황이에요. 다들 도착해서 I arrived here 이렇게 보내시죠. 근데 이거 과연 진짜 원어민스러운 표현일까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상 대화치고는 이게 좀 뭐랄까? 너무 딱딱해요. 원어민들이 친구끼리 카톡이나 문자할 때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아주 캐주얼한 마법의 표현은 바로 I got here입니다. arrive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생각보다 무게감이 꽤 있는 단어거든요. 비행기가 막 공항에 도착했다거나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다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큰 택배가 딱 도착했을 때 어울리는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동네 카페에서 친구 만났는데 본인이 방금 카페에 당도하였소 이러면 진짜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친구 만날 때는 가볍고 편안하게 get을 쓰시는 게 완벽한 정답입니다. 자, 음료 권하기. 부제 보이시죠? 동사는 과감히 버려라. 우리가 한국어 습관 때문에 진짜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너 커피 마실래? 이러면 자꾸 그 마시다라는 동사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Do you wanna drink coffee? 이렇게 묻기가 너무 쉽죠. 아, 근데 진짜 센스 있는 원어민식 표현은요. Do you want some coffee? 이겁니다. 보세요. 동사가 쏙 빠져 있죠? 이거 진짜 주요한 포인트니까 별표 하나 칠게요. 원어민들은요. 이미 너무 뻔한 행동은 굳이 입 아프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핵심 명사에만 딱 집중하는 거예요. 물은 당연히 마시는 거고 밥은 당연히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rink water 하지 마시고 그냥 some water 이렇게만 하셔도 의도는 100% 완벽하게 전달이 됩니다. 이제부터 불필요한 행동 묘사는 아주 쿨하게 생략해버리세요. 드디어 정중한 거절입니다. 상대방의 호의를 기분 안 상하게 부드럽게 넘기는 방법 알아볼게요. 식당에서 음료수를 더 준다거나 빈 그릇을 치워준다고 할 때 다들 반사적으로 No thank you 하시죠? 뭐 활짝 웃으면서 말하면 괜찮지만 이게 자칫하면 됐습니다. 이렇게 좀 차갑고 단호하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쓰는 가장 부드럽고 예쁜 거절의 마법 주문이 바로 I'm good입니다. 전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아요, 좋아요 라는 아주 긍정적인 뉘앙스의 거절인 거죠. 여기서 전문가가 추천하는 정말 완벽한 콤보 문장 하나 딱 얹어드릴게요. I think I'm good. Thanks for asking. 여러분 이 문장 하나만 그냥 통째로 입에 착 붙여두세요. 그러면 앞으로 외국인 만나서 무례해 보일 걱정 없이 진짜 세련되고 멋지게 거절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에피소드 21번, 목적지로 이동 중일 때입니다. 친구가 전화를 딱 걸어서 야, 너 어디야? 안 오고 뭐해? 이렇게 막 재촉하는 엄청 흔한 상황 다들 아시죠? 여러분은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뛰어가고 있고요. 이때 나 가는 중이야 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혹시 속으로 I'm going 이렇게 외치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사실 I am going은 단순히 간다는 그 행위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원어민들이 듣기에는 뭔가 좀 허전하고 어색하게 들린다고 해요. 여기서 진짜 완벽한 표현은 바로 I am on my way입니다. 내가 어떤 길, 그러니까 way 위에서 목적지를 향해 쭉 가고 있다는 그 이동의 뉘앙스를 아주 찰떡같이 살려주는 진짜 원어민스러운 표현인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나 회사에 가는 중이야 라고 할 때는 I'm on my way to work 처럼 전치사 to가 꼭 필요해요. 하지만 home이나 there 같은 단어 앞에는 to를 쓰지 않는다는 아주 뼈아픈 예외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는 중이야 는 I'm on my way to home이 아니라 I'm on my way home이 되어야 완벽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어서 에피소드 22번, 잠깐 대화가 필요할 때의 상황입니다. 회사나 학교에서 누군가한테 진짜 아주 잠깐 물어보거나 부탁할 일이 생겼을 때 우리 보통 혹시 잠깐 시간 돼? 이렇게 묻잖아요. 이때 영어로 혹시 본능적으로 Do you have time? 이 확 튀어나오려고 하셨나요? 이것도 진짜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Do you have time이랑 가르민에 쓴 원어민들에게 다가오는 그 무게감이 완전 다르거든요.
나는 그냥 잠깐 얘기하자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첫 번째 문장을 던졌겠지만 그걸 들은 상대방은 속으로 꽤나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영어에서 Do you have time이라는 질문은요, 뭔가 스케줄을 통째로 확인해야 하는 아주 길고 진지한 대화 혹은 꽤 무거운 일정을 요구하는 뉘앙스를 팍팍 풍기거든요. 그래서 진짜 고작 1분 정도 이렇게 짧은 대화가 필요할 때는 Got a minute 혹은 Got a second? 라고 아주 가볍게 묻는 게 그 상황에 딱 맞는 센스 있는 선택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충격적이고 진짜 재밌는 에피소드 23번. 단어 사전이 만든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단어 사전을 너무 맹신했을 때 벌어지는 참사 중 하나인데요. 일상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말 진짜 자주 쓰죠. 이걸 직역해서 거의를 뜻하는 almost랑 사람들인 people을 합쳐서 almost people이라고 해버리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이게 미국 최대 커뮤니티인 레딧의 자료에서도 엄청 화제가 됐던 실수인데 과연 원어민은 이 말을 딱 듣고 머릿속에 어떤 이위를 꺼는지를 원어민의 실제 반응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almost people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저는 반은 원숭이고 반은 사람인 무슨 끔찍한 혼종이 상상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빵 터지지 않나요? 우리는 그냥 대다수라는 뜻으로 던진 말인데 듣는 사람 머릿속에는 웬 원숭이 인간이 뛰어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런 오해는 아주 작은 문법적인 함정에서 시작된 거예요. almost는 명사를 직접 꾸며줄 수 없는 부사라서 동사나 형용사 앞에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사인 사람들을 수식하고 싶다면 most people이나 almost all people이라고 하셔야 맞습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는 문법 실수가 갑자기 괴물 혼종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잠시 웃음을 거두고요. 에피소드 24번, 극단적 비유가 가진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유머의 수위에 대한 좀 진지한 이야기인데요. 한국에서는 일이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아, 진짜 과로사 하겠네 혹은 힘들어 죽겠어 라면서 약간 자조 섞인 농담을 종종 하잖아요. 그럼 이걸 그대로 직역해서 I was suicide 라고 농담처럼 툭 던지면 과연 원어민들도 우리처럼 그냥 아휴 많이 힘든가 보네 하고 웃어 넘겨줄까요? 결과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레딧에 올라온 실제 반응을 보면요. 일이 힘들다고 농담처럼 저 말을 내뱉었을 때 저는 정말로 경악했습니다 라고 해요. 서구권 문화에서는 이런 정신건강과 관련된 극단적인 어휘를 절대로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하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괜히 불필요한 패닉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적으로 안전한 표현을 꼭 익혀둬야 합니다. 아무리 농담이라도 저런 무서운 직역은 무조건 피하시고요. 대신 I'm having a hard time이라고 표현해 보세요. 사실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극심한 스트레스나 힘듦을 상대방에게 아주 충분히 전달할 수 있거든요. 에피소드 25번, 무언가를 빌릴 때의 매너입니다. 회의실에서 옆 사람한테 펜 하나를 잠깐 빌려야 하는 아주 일상적이고 간단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죠. 이때 다들 Can I borrow a pen? 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뭐 틀린 문법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가장 공손하고 세련된 접근법일까요? 원어민들의 생각은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Can I borrow a pen? 이라는 말은 내가 빌리겠다는 그 의지가 너무 직접적으로 딱 드러나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들릴 여지가 있어요. 반면에 훨씬 더 우아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은 바로 Do you have a pen I can borrow? 입니다. 초점을 내가 빌린다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이 펜을 가지고 있는지로 싹 옮겨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혹시라도 거절하기 편하게끔 마음의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는 진짜 배려 깊은 화법인 셈이죠. 여기에 완벽한 매너를 한 스푼 더할 수 있는 꿀팁이 있습니다. 방금 알려드린 그 문장 뒤에 by any chance, 그러니까 혹시라는 마법의 단어를 딱 붙여보세요. Do you have a pen I can borrow by any chance? 어때요? 여기에 부드러운 톤과 살짝 미소까지 곁들인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완벽한 매너를 갖춘 유창한 영어 화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단순한 직역 실수 하나가 사람을 원숭이 인간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또 멀쩡한 분위기를 갑자기 공포로 몰아넣기도 하잖아요.
이걸 보면 문화가 우리 언어를 얼마나 깊고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결국 언어를 공부한다는 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 그 자체인 것 같아요. 혹시 레스토랑에서 실수로 야생동물을 주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카페에서 나 자신이 커피 그 자체가 되어버린 적은요? 에이, 말도 안 돼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진짜 현실에서 엄청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 아시나요? 바쁜 카페에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거 레딧에 올라왔던 실제 반응인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카페에서 음료 나오면 보통 제가 아메리카노예요 이러잖아요. 주문한 메뉴랑 나를 하나로 합쳐서 말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습관인데 이걸 영어로 곧이곧대로 직역해서 Are you Americano? 하고 묻거나 대답할 때 I am Americano 라고 해버린다면 어떨까요? 현지인들 입장에서는 난 커피가 아닌데? 하면서 진짜 빵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졸지에 사람에서 커피 한 잔이 되어버리는 거죠.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어권에서는 메뉴랑 사람을 절대 똑같이 취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문한 커피라는 걸 알릴 때는 직역은 피하시고요. That's my order, 즉 제가 주문한 겁니다 라고 말하거나 I ordered the Americano 정도로 쿡 집어 말해주시면 오해 없이 아주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연어의 굴레로 넘어가 보죠. 식당에서 메뉴 시킬 때 종종 겪는 멘붕 상황이에요. 캐나다 이민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자료를 보면요. 진짜 많은 한국분들이 스펠링 L을 너무 정직하게 읽으셔서 연어를 살몬이라고 발음하세요. 심지어 30대가 넘어서까지 이게 맞다고 굳게 믿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지 직원들은 이 살몬이라는 단어를 아예 알아듣지를 못해서 식당에서 그야말로 의사소통이 꽉 막혀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짜 중요한 포인트, 바로 묵음입니다. 알파벳 L 소리가 들어간 살몬은 땡 틀렸어요. 영어 단어 연어에서 L은 소리가 아예 안 나는 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성공적으로 연어를 주문하고 싶으시다면 L은 머릿속에서 과감히 지워버리시고 세먼이라고 부드럽게 발음해 주셔야 해요. 아셨죠? 세먼. 간식인가 뱀인가입니다. 모음 하나 살짝 다르게 발음했다가 순식간에 공포물이 된 사연이에요. 이거 진짜 유명한 일화인데요.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때 일이에요. 한 한국 선수가 외신 기자랑 인터뷰를 하는데 배가 고파서 요깃거리로 간식, 즉 스낵을 먹겠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발음이 살짝 꼬이면서 그만 나는 뱀을 먹겠다고 해버린 겁니다. 이 치명적인 실수 하나 때문에 당시 기자는 정말 기겁을 했고 자칫하면 야만인으로 오해받을 뻔했던 아주 아찔한 상황이었죠.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원리를 한번 짚어볼까요? 맛있는 간식을 먹고 싶을 때는 모음을 짧고 경쾌하게 딱 끊어서 스낵스 하고 발음하셔야 해요. 이걸 괜히 길게 쭉 느려서 스네이크스라고 해버리면 갑자기 무시무시한 야생 파충류가 등장하게 되는 거니까요. 모음 길이가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여러분. 곰 마시기입니다. 펍에서 시원한 맥주 한 잔 주문하려다가 생긴 일이죠. 근데 사실 이 실수는 우리 한국인들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료에 나온 재밌는 일화를 보면 영어를 모국어처럼 쓰는 트리니다드 토바고 출신 친구조차도 술이 좀 들어가니까 맥주를 베어라고 발음했다는 거예요. 한 잔 마시려던 시원한 맥주가 순식간에 커다란 야생 곰으로 둔갑해버린 셈이죠. 정리해드릴게요. 입을 살짝 벌리면서 bear라고 하면 그건 숲속에 사는 커다란 곰이고요. 여러분이 펍에서 마시고 싶은 그 시원한 음료는 비어입니다. 입 모양을 양옆으로 쫙 당기면서 beer라고 아주 명확하게 발음해 주셔야 웨이터가 그리즐리 베어를 테이블로 끌고 오는 당황스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답니다. 욕설이 된 호의입니다. 이건 진짜 제일 식은땀 나는 치명적인 실수예요. 보통 지인을 집에 초대하거나 하면 친절하게 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권하잖아요. 그런데 영어 특유의 그 마찰음이랑 모음 길이를 깜빡 헷갈려서 앉으라는 단어를 그만 똥이나 욕설로 발음해버리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편하게 앉으시라는 정말 따뜻한 호의가 갑자기 똥 싸! 라는 충격적인 욕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나요? 이건 무조건 확실히 교정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입술이 앞으로 나오는 쉬 소리가 섞이게 두면 진짜 큰일 나요. 바람 새는 소리는 싹 빼버리시고요. S 소리만 딱 살려서 아주 깔끔하고 경쾌하게 쉿 혹은 시츠라고 발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예쁘고 따뜻한 마음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 꼭 깨끗한 S 발음 유지해 주시는 거 약속. 자, 오늘 살펴본 진짜 중요한 발음 포인트들 표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싹 정리해볼까요? 연어 쌀모는 부드럽게 salmon으로, 뱀이 될 뻔한 스낵은 짧고 경쾌하게 snacks, 곰으로 변신했던 bear는 양옆으로 당겨서 beer, 그리고 큰일 날 뻔했던 shit은 깨끗하고 맑은 S 발음으로 요 네 가지만 사진 찍듯이 마음속에 찰칵 저장해 두시면 완벽합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 우픈 에피소드들 이면에는 사실 아주 감동적인 의미가 숨어 있다고 해요. 이런 언어적인 실수들은요, 결코 우리가 영어를 못한다는 부끄러운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문화가 내 안에서 부딪히고 섞일 때 겪는 아주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정체성의 성장통인 거예요. 내가 이 새로운 문화에 얼마나 치열하게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예쁜 훈장이자 유창한 이중언어 구사자로 성장하는 아주 단단한 디딤돌인 거죠. 앞으로는 실수하는 걸 절대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실수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여러분의 세상을 훌쩍 넓혀줄 테니까요. 에피소드 31번부터 36번까지를 아주 재미있고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도대체 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일상적인 영어 표현에 원어민들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는 걸까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그대로 직역할 때 문법이 다르거나 문화적 뉘앙스가 달라서 의미가 완전히 변질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게 때로는 유쾌한 해프닝으로 끝나지만 때로는 서로를 몹시 당황하게 만드는 아찔한 오해로 이어지기도 하죠. 자, 그럼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에피소드 31, I'm hard가 불러온 엄청난 오해입니다.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에 올라왔던 진짜 아찔한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대학교에 다니는 한국인 유학생이 교수님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과제가 너무 많아서 좀 불평을 하려는 의도였죠. 그리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Professor, you make me hard. 우리말로는 교수님 저를 힘들게 하시네요 라는 아주 논리적이고 완벽한 직역이었습니다. 사전에서 힘들다를 찾으면 hard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원어민 교수님과 조교들은 순간 그 자리에 꽁꽁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영어에서 I'm hard, 나 you make me hard라고 말하면 대학이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되거나 심지어 성적인 흥분을 유발한다는 아주 민망한 은어로 들리거든요. 내가 지금 너무 고생하고 있고 힘들다 이걸 표현하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I'm having a hard time 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이 작은 문장 하나가 엄청난 오해를 막아줄 수 있어요. 자, 이 당혹스러운 흐름을 그대로 이어서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죠. 에피소드 32, I'm wet 대 당혹감입니다. 자료에 기록된 또 다른 실제 사연인데요. 진짜 덥고 습한 한여름이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던 한 여학생이 원어민 친구에게 나 땀에 다 젖었어 라는 뜻으로 I'm wet 이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방금 전 에피소드랑 느낌이 비슷하죠? 이 말을 들은 원어민 친구는 극도로 당황해서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쩔쩔맸다고 합니다. 한국어에 젖었다를 또 그대로 직역해버린 결과였죠. 원어민이 왜 당황했는지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일상적이고 캐주얼한 상황에서 대뜸 I'm wet이라고 하면 성적으로 부적절한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게 됩니다. 만약 진짜 날이 더워서 땀이 많이 났다면 I'm sweating이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쓰셔야 하고요.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비에 흠뻑 젖은 거라면 I'm drenched라는 아주 훌륭한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상황에 맞는 어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 와닿으시죠? 이번엔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실수입니다. 에피소드 33, 콩글리시 그랜드 오픈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이 미묘한 문법적 차이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새로 개업하는 식당이나 매장에 그랜드 오픈이라고 적힌 거대한 현수막 진짜 흔하게 보시죠? 그런데 원어민들의 눈에는 이게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보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문법적으로 올바른 표현은 그랜드 오프닝입니다.
단어 끝에 ing 딱 하나가 빠졌을 뿐인데 명사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동사와 형용사가 아주 어색하게 섞인 형태가 되어버리거든요. 원어민들이 겉으로 대놓고 지적하진 않지만 속으로는 이 어색함을 단번에 알아챈답니다. 다음은 아주 흔한 패턴 실수입니다. 에피소드 34, How can I의 오용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외국인한테 지하철역 가는 길을 묻거나 할 때 습관적으로 How can I get to the station? 이라고 정말 많이 질문합니다. 물론 뜻은 완벽하게 통합니다. 하지만 can이라는 조동사는 나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길을 묻는 상황에서는 살짝 부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어요. 원어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길을 묻는 가장 자연스럽고 표준적인 방식은 바로 How do I get to? 입니다. 능력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방법을 묻는 do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원어민스럽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요즘 많이 쓰는 단어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에피소드 35, 신조어의 무분별한 직역입니다. 이 표를 한번 쭉 보실까요? 첫 번째, 온택트. K-팝 콘서트나 뉴스에 진짜 자주 등장하죠. 그런데 이걸 그대로 원어민에게 쓰면 순간적으로 인지적 부조화가 옵니다. 영어로는 virtual이나 온라인을 쓰셔야 맞습니다. 두 번째, 호캉스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말하기 시험에서 이 단어를 은근히 많이 쓰시는데 원어민들은 호텔과 바캉스가 합쳐진 이 단어를 아예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신 스테이케이션이라는 정말 멋진 영어 표현이 있죠. 한국식 원룸은 영어로 스튜디오나 bachelor라고 하셔야 해요. 원어민 친구한테 나오는 원룸 청소해라고 직역하면 아파트 건물 하나를 통째로 청소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가장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실수죠. 에피소드 36, 관사의 조용한 생략입니다. 이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이 우리에게 아주 큰 깨달음을 줍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영어를 아주 능통하게 하는 한국인이라도 말하는 문장의 약 80%에서 A나 더 같은 작은 관사들을 아예 빼먹는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제 뭐 했냐는 질문에 무심코 I'm at friend 라고 대답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I'm at a friend 라고 관사를 넣어야 정확합니다. 우리말에는 관사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헷갈리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이렇게 관사가 들어가야 할 빈자리를 눈으로 콕 집어보고 의식적으로 채워넣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이 오랜 습관을 고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 재미있는 실수들 중에서 당장 내일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소통 무기로 바꿀 문장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언어학습은 절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틀리고 같이 웃고 또 두정하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죠. 오늘 이 해설 시간이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큰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호기심을 100% 채워줄 새롭고 매력적인 자료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